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40대 여자입니다. 화목했던 저희 가족에게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을 돈으로만 보며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 집값을 혼자 다 받고 계신 저희 시모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안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직장에 다니시고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느라 바빴는데 저보다 2살 많은 쌍둥이 오빠들이 저를 엄청 챙겨줬었거든요. 영경아, 형이 해준 김치볶음밥이랑 내가 만든 계란말이 중에서 뭐가 더 맛있는지 좀 골라줄래? 아니, 내가 봤을 땐 내가 만든 계란말이가 훨씬 맛있는데 형이 자꾸 자기가 만든 김치볶음밥이 최고라잖아. 전 오빠들이 그럴 때마다 누가 더 맛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참 곤란했답니다. 제가 집에서 숙제를 할 때도 꼭 오빠들이 제 옆에 달라붙어서 자상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형, 영경이 수학 숙제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그래도 형보다 수학은 더 잘하잖아. 야, 나도 초등학교 수학 문제 정도는 풀 줄 알거든. 작은 오빠는 쌍둥이인데도 꼭 큰 오빠한테 형이라고 불렀어요. 티격태격하면서도 맨날 둘이 붙어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잘했던 작은 오빠와는 달리 저희 큰 오빠는 학창 시절에 육상 선수를 했었는데 육상 선수로서 성공할 자신이 없었는지 고등학교 때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빠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그리고 큰 오빠도 수도권에 있는 평범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오빠가 큰 오빠보다 먼저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작은 오빠를 얼마나 축하해줬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연길이 장하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이젠 좋은 직장까지 떡하니 들어갔구나. 정말 축하한다, 연길아. 그런데 그때쯤 저희 집안에 또 한 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허름한 빌라에 살던 저희 가족이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비싸고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었고 그냥 동네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돌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원래 살던 집에 비하면 넓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가서 2층은 부모님이랑 제가 쓰고 2층은 오빠들이 쓰게 되었어요. 오빠들은 당시 대학생이던 제 방을 꾸며주겠다며 막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영경아, 네 방에 커튼 이런 스타일로 다는 게 어때? 엄청 샤랄라하고 예쁘지 않아? 형, 영덕이가 무슨 아직도 7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 무슨 대학생 방에 이런 공주 커튼을 달아. 영덕아, 형이 고른 거 말고 이런 커튼은 어때? 엄청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 아, 오빠들. 내 방 꾸미는데 왜 오빠들이 더 신난 거야. 내 커튼 골라줄 시간에 오빠들 방이나 꾸며. 아니면 그냥 이참에 우리 서로 바꿔서 꾸며주게 할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오빠들은 좋다면서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매는 서로서로의 방을 꾸며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이사를 갔을 뿐인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즐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이사를 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작은 오빠가 출퇴근할 때 필요하다며 할부로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큰 오빠한테 이러더라고요. 형, 나 이번에 여름휴가 때 뭐 할지 아직 안 정했는데 형이랑 나랑 둘이서 전국 일주는 한번 할래? 형 요즘에 취업 안 돼서 맨날 우울해하잖아. 이참에 내 차로 저기 땅끝 마을 해남부터 두산이랑 속초랑 다 찍고 올라오자. 어때? 그러자 큰오빠도 기분 전환하고 좋겠다며 둘이서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빠들은 여름 휴가로 자동차 여행을 떠났어요. 중간중간
저와 부모님한테 연락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라는데 그 목소리가 엄청 신나 보이더라고요. 엄마, 저 지금 형이랑 같이 해남 드륜산에 있는 대흥사라는 절에 왔어요. 여기가 신라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완전 멋있는 거 있죠? 나중에 엄마랑 아빠도 오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남에서 부산으로 이동했을 때도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영경아, 우리 부산에서 밀면 먹었거든? 너 이거 안 먹어봤지? 나중에 나랑 와서 꼭 먹어보자. 난 밀면이 그냥 냉면이랑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맛이 아예 다르더라고. 국물에서 고기 육수 맛이 진하게 나는 게 진짜 맛있다니까? 아유, 오빠도 완전 신났네, 신났어. 그래, 이왕 멀리까지 놀러 갔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말고. 알았지? 오빠들은 부산에 찍고 속초에도 갔는데 그때도 엄청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지금 속초 중앙시장에 왔는데 여기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전에 시장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와보는 시장이라 그런지 구경할 것도 되게 많네요. 아버지도 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죠? 나중에 저랑 같이 꼭 와요. 그렇게 재밌게 여행하던 오빠들이 여행 마지막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내비게이션에 저녁 6시에서 7시쯤 도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차 막혀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저희 빼고 먼저 드세요. 그런데 저녁 6시에서 7시쯤 도착한다고 했던 오빠들이 저녁 8시가 넘도록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차가 막혀서 그런가 싶어 기다렸는데 하도 안 오길래 걱정돼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몇 통을 걸어도 한 번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이 점점 커지던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저희 오빠들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던 중 사고가 크게 나서 한날 1시에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는데 생계했던 오빠들이 창백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만 그걸 보자마자 아예 실신해버리고 아빠도 바닥에 주저앉아 배성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아들 연호랑 연기라 여행 갔다 와서 며칠 만에 얼굴 보나 했더니 이렇게 돌아오는 게 어디 있니? 차라리 그럴 거면 얘 아빠가 대신 가마. 내가 대신 저승으로 갈 테니까 제발 다시 일어나 주렴.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5식구에서 3식구가 되고 말았어요. 저희 엄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생선 장사도 그만두시고 맨날 집에 누워서 오셨습니다. 영경아, 네 오빠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맨날 내 꿈에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내가 가슴이 찢어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엄마, 오빠들 때문에 슬픈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울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밥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내셔야죠. 네 오빠들은 그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뜰 수가 있겠니? 나도 그냥 네 오빠들 따라서 저승으로 가련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오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빠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엄마가 맨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거 보면 오빠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말고 기운 좀 내봐요. 네? 저도 옆에서 항상 엄마를 위로해주고 저희 아빠도 직장을 은퇴하고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엄마가 괜찮아지는 데까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들이 쓰던 2층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엄마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연우랑 연길이 편하게 보내주자고.
언제까지 2층을 저렇게 놔둘 순 없잖아. 연우랑 영길이도 자기들 방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자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제서야 저희 가족은 오빠들이 썼던 2층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게 되었어요. 오빠들 짐을 정리할 때 제 마음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엄마도 방 정리를 하면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지만 예전처럼 많이 힘들어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빠들을 떠나보낸 후 저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30대 초반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리더십이 있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사위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랑 한강에 같이 놀러 가시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하루는 남편과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에 놀러 갔습니다. 가서 젊은 사람들처럼 편의점에서 라면도 끓이고 치킨도 시킨 후 돗자리 펴고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되게 수수한 아들이었는데도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한강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네. 나도 한땐 저렇게 쌩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앉아 구경하고 있으니까 나까지 생기가 도는 것 같고 너무 좋네. 그쵸, 아버님? 아참, 아버님 혹시 자전거 탈 줄 아시면 다음번엔 저랑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실래요? 저 결혼 전에 가끔씩 한강에 나와서 혼자 자전거 타고 그랬는데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타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싹싹하게 잘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성격도 세심해서 저희 부모님 생신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꼭 저보다 먼저 챙기곤 했어요. 여보, 좀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잖아. 내가 좋은 식당 몇 군데 알아봤거든. 장모님이 한식 좋아하시니까 한식당 위주로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을 것 같아? 음식은 여기가 더 푸짐하게 나오는데 분위기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 저도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잘 챙겨드리는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영경이도 어릴 때 나만 보면 이렇게 쌩글쌩글 잘 웃었는데 우리 손주들도 지 엄마 닮아서 엄청 잘 웃네. 영경아, 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들 낳았니? 내가 요즘에 우리 손주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는다. 엄마, 우리 애들이 그렇게 예뻐요? 하여튼 우리 엄마도 손주 바보라니까.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애들까지 낳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셔서 너무 좋았어요. 마치 저희 남편이 저희 집안의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처럼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동서랑 정말 잘 지냈어요. 동서는 제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부터 저한테 엄청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형님, 저희 식구 되신 거 정말 환영해요. 저 앞으로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같은 며느리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어머, 동서랑 친하게 지내면 나야 당연히 좋지. 동서가 나보다 결혼 선배니까 이것저것 많이 좀 알려줘. 내 주변에 보니까 그래도 1, 2년이라도 먼저 결혼한 사람이 상이 많아도 더 능숙하게 자라더라고. 동선 성격이 정말 상냥하고 착했는데 무엇보다도 음식을 그렇게 잘해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마음씨까지 넓어서 맛있는 반찬을 할 땐 꼭 많이 만들어서 시부모님한테도 가져다 드리고 저한테도 나눠줬어요. 아, 동선에 먹을 것만 만드는 것도 힘들 텐데 매번 우리 것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동서 덕에 요즘에 밥 2그릇씩 먹잖아.
동서 너 좀 그렇게 음식 하나도 맛깔나게 잘해? 에이, 그냥 남들만큼 하는 건데요, 뭘.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를 닮아서 손이 좀 크다 보니까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왕 만드는 거 가족끼리 다 나눠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동서의 속을 맨날 썩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직장을 다니긴 다니는데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술 먹고 외박할 때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도 구이가 우리 한결이 생각해서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리 제가 잔소리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이번엔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또 밀리게 생겼어요. 아, 진짜 서방님 왜 그러신데?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동서, 일단 내가 돈 조금 보내줄 테니까 급한 건 그걸로 해결해봐. 내가 다음에 서방님 만나면 동서 대신 한마디 해줄게. 그 이후 시댁에서 시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동서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시동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은 어디다 쓰시길래 생활비를 한 푼도 안 갖다 주세요? 그리고 동서 혼자서 애 보는 거 힘든데 퇴근하면 집에 일찍 와서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외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진짜.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 남의 부부일에 참견하게? 시동생이 버릇없게 나오자 제 남편이 시동생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너 지금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못하니까 네 형수가 한마디 하는 거잖아. 그러게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았으면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그때 시모가 시동생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조미신이 너 왜 네 마누라랑 둘이 편먹고 네 동생한테 화를 내니? 우리 종호가 회사 생활하느라 스트레스 받다 보면 술도 좀 먹고 집에 좀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생활비 좀 안 갖다 주면 어때서? 우리 종호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니? 따박따박 월급 갖다가 마누라한테 바치게. 저는 그때 시동생 성격이 시모를 빼다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조용한 성격이라 맨날 뒤에서 가만히 계셨는데 항상 자기 마음대로 집안을 휘어잡는 게 바로 시모였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은 얼마 후 아예 직장까지 때려치고 백수로 지내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동선의 집에 갔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동선 애 보느라 바쁜데 시동생은 소파에 드러누워 과자를 까먹으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실엔 소주병이 굴러다니더군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동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서방님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진짜 볼 때마다 내가 다 속이 터지네. 그나저나 동서, 요즘은 좀 어때? 이제 서방님이 직장생활도 안 하니까 더 힘들지 않아? 저 괜찮아요. 요즘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저 사람도 정신 차리고 언젠간 좋아지겠죠. 하지만 본성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조카 때문에 참고 살던 동서가 결국엔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동서 몰래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다단계 투자를 했다가 동서한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주위 사람이 권유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엔 쫄딱 망해서 그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하네요. 저도 동서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형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그 인간이 돈을 다 날리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글쎄 뭘 하는 줄 아세요?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저보고 무조건 참으래요. 그러면서 괜히 자기 아들한테 눈치 주지 말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주라는 거 있죠? 자기 아들 한 끼라도 굶으면 절 가만두지 않겠대요. 형님, 저요.
이런 집안에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동안은 우리 한결이 때문에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결국 시동생은 양육권도 뺏기고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은 채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 아들이 이혼당한 게 억울했는지 오히려 동서 욕을 하는 거예요. 참나,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그런 여자를 마누라라고 끼고 살았지. 지가 뭔데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어머님, 동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세요? 솔직히 저 같아도 서방님 같은 사람이랑 살았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 역할, 아빠 역할 하나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을 도대체 어떤 여자가 참고 살아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다 안 했어요. 동서가 그동안 혼자 고생 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님은 그게 안쓰럽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동서가 이혼까지 선택하게 된 건 어머님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동서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난 와중에도 시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워낙 내성적이고 조용하신 분이라 아예 집안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모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댁이 시끄럽던 와중에도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은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명절 때 친정에 갔는데 마치 외출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벌써 70이 다 되어가는데도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와, 저 연세 부부끼리 저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너무 보기 좋으시다. 나도 저 모습을 많이 배워야겠어. 나도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당신이랑 손 꼭 잡고 다닐 거야. 저희 집안은 워낙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 덕에 항상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이 사시던 집 쪽이 재개발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원래 재개발 얘기가 나와도 진짜로 재개발될 때까진 한참 걸리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랑 시동생은 자꾸만 저희 부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더군요. 시동생은 툭하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용돈을 달라고 하고 시모도 저한테 전화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너 네 남편만 챙기지 말고 네 시동생도 좀 챙겨라. 너 이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네 시동생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있는 거 못 봤니? 네가 형수로서 멋있게 정장 한 벌이라도 맞춰줘야 네 시동생이 면접이라도 보러 다니지. 어머님, 서방님한테 정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저보고 새로 정장도 맞춰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정취직하고 싶으면 꼭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생산직이나 택배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건데 꼭 제가 옷을 안 사줘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정 그렇게 서방님이 안쓰러우시면 어머님 돈으로 정장 맞춰주세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그럴 돈 없어요. 저도 솔직히 시동생이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선물로 정장 한 벌 정도는 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 착한 전 동서를 나가 떨어지게 할 정도로 한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동생 인생은 시동생이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 가족들하고만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던 저희 아빠가 한겨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저희 아빠는 항상 건강을 챙기던 사람이었고 담배도 전혀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 한쪽 몸이 마비되시고 말도 거의 할 수 없게 되셨어요. 저희 부부랑 엄만 매일같이 아빠를 찾아가 제발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영경아,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떠나보내고 이젠 네 아빠까지 이렇게 되어버렸잖니. 넌 네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 네 아빤 젊었을 때부터 항상 이 엄마의 보디가드를 해주던 사람이었어. 내가 어디 아프기만 하면 하루 달려가서 약을 사다 주고 어깨라도 아프면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사람이었다고.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내 말을 소중하게 지켜주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저도 알아요, 엄마. 세상에 우리 아빠만큼 좋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곧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하지만 저희 아빤 주병 생활 1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희 엄만 너무나 큰 슬픔에 또 한 번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끝까지 지켜줘서 장례식은 무사히 치렀지만 아빠를 잃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문제였어요. 엄마는 아빠가 떠나신 후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버리셨거든요. 밥도 안 드시고 맨날 누워있기만 하고 툭하면 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 매일같이 퇴근하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말고 밥 좀 먹어봐요. 이러다가 엄마까지 쓰러진다니까요. 됐다. 아들을 둘이나 떠나보내고 이제 남편까지 하늘나라로 보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니? 나 그냥 이대로 이 세상과 영영 작별하련다. 그러면 적어도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네 아빠랑 오빠들을 볼 수 있겠지.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전 이러다가 엄마까지 큰일 날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냥 앞으로 장모님 모시고 살자. 장모님 안 그래도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혼자 계시면 더 안 좋은 생각만 하실 거야. 그래도 장모님이 우리 애들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우리랑 같이 지내면 좀 괜찮아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전 정말 고마운 남편 덕분에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그 후부터는 엄마가 살던 주택 1층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정말 극진히 모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기운이 없어 보이면 직접 죽까지 끓여서 대령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전복 넣고 전복죽 좀 끓여봤는데 한 입만 딱 드셔보세요. 마음 같아선 든든하게 고기라도 구워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통 안 드시니까 괜히 탈나실까봐 죽으로 끓여봤어요. 아이고, 고맙네. 내가 괜히 여기 들어와서 사느라 자네가 많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내 식사까지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자네 생각해서라도 힘내서 한술 떠보겠네. 에이, 저 불편한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니까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도 더 도는 것 같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것도 많이 다니시겠다고 약속해요. 아셨죠? 그 후 남편은 저희 엄마의 기분을 풀어드리겠다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정말 자식처럼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매 순간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애, 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들 고생시킬 거야? 우리 아들이 무슨 간병인 줄 알아? 내가 기껏 힘들게 아들 키워놨거니만 왜 우리 아들한테 작물 모시고 살게 만드냐고?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저희 장모님 예전에 자식 둘이나 잃고 이번엔 아버님까지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들어하셨는 줄 아세요? 어머니한테는 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조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한텐
저희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족들이 줄줄이 초상난 게 뭐 내 탓이니? 아유,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남의 부모 폭량이 나고 그냥 나도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사이한다. 나도 부모니까 이참에 나도 모셔보던가. 물론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너무 잘하니까 시모 입장에선 그게 서운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왜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동서랑 이혼한 지 7년이 된 시동생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시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결혼까지 할 거라는 건 시모의 전화를 듣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너희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좀 비워둬라. 우리 종호가 이번에 결혼할 여자 집으로 데리고 온단다. 너희도 가족으로서 같이 인사해야 되니까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거라. 제가 이걸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시동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백수로 지내는 데다 맨날 저랑 남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졸랐거든요. 하지만 저희 남한테 부탁하는 시동생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시동생한테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자식 교육 참 잘도 시킨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이 되어 예비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인상이 좋진 않더라고요. 생긴 것도 날카롭게 생기고 말하는 것도 좀 쌀쌀맞았어. 솔직히 백수인 저의 시동생이랑 왜 결혼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서로 좋아하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저희 친정에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산 지 3년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엄마가 세를 주고 있던 그 주택이 정말로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명품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와선 땅을 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쯤부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왔니? 밥은 먹었어? 배고플 텐데 잠깐 여기 앉아서 기다려봐라. 내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주마. 어머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평소엔 저 와도 별로 반갑게 안 맞아주셨잖아요. 얘는 내가 언제 널 반갑게 안 맞이했다고 그래. 속으론 반가운데 표현을 잘 안 했을 뿐이지. 그나저나 너 요즘에 피부가 칙칙하니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줄까? 나 아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보약을 지어줬는데 그거 먹고 그 집 며느리가 기운이 펄펄 난다면서 엄청 좋아했다더라. 네? 갑자기 무슨 보약이에요. 저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엄마가 사시던 집 위치를 알고 있던 시모가 그 동네 재개발 소식을 들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엄만 결국 땅을 팔기로 결정하셨는데 원래도 그쪽이 비싼 땅이었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하루아침에 큰 돈이 생기게 되자 갑자기 시모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사부인께서 예전에 살던 집이랑 땅을 팔기로 하셨다며? 내가 알아보니까 그거 팔면 10몇 억은 그냥 들어온다던데 갑자기 떼부자 되셔서 엄청 좋으시겠다. 네?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야 소문으로 다 알 수 있지.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네 시동생 신혼집 계약하고 왔거든. 계약금은 내가 냈는데 잔금 치러야 되니까 지가 날짜 맞춰서 입금 좀 해줘라. 내가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딱 3억만 보내면 돼. 네? 3억이요? 아니, 그걸 왜 저보고 달라고 하세요? 왜기는 왜야. 어차피 사부인께서 땅 팔면 큰돈 가지게 되실 텐데 그 중에서 3억 원 정도 보태주는 건 별일도 아니시잖니. 그러니까 네가 그 돈 좀 나한테 보내거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동생이 재혼을 하는데 왜 그 신혼집을 저희 친정엄마 돈으로 하나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그 날짜까지 돈은 보내드릴게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그렇게 전화 끊자 시몬은 바로 저한테 계좌번호를 보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시모가 요구한 대로 돈 3억 원을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모가 요구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시모한테 3억 원이 아닌 3만 원을 보냈어. 그리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약속한 대로 돈 보내드렸어요. 서방님 신혼집에 이사 가면 점심으로 중국집에서 시켜 드실 거잖아요. 짜장면만 시켜 드시면 아쉬우니까 탕수육까지 시켜 드시라고 3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럼 많이 드세요. 아셨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문자 보내자마자 시모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시모는 잔뜩 화난 목소리로 저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 이야, 내가 3억 원을 보내라고 했지? 언제 3만 원을 보내라고 했어?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니? 너 분명히 그때 3억 원 보낸다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언제 3억 원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냥 돈을 보내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놓으셨어요? 3억이나 되는 큰 돈을 달라는 얘기를 어쩜 그렇게 쉽게 하세요? 뭐야? 아니, 안 사더니 돈방석에 앉게 생겼으면 사돈끼리 그 정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너 지금 그깟 3억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니? 네, 당연히 아깝죠. 그리고 어머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땅 팔아서 받는 돈은 저희 엄마 돈이지 제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왜 그 돈을 마음대로 달라고 하세요? 무슨 사채업자처럼 날짜까지 정해서 입금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전 최소한의 예의로 이사 갈 때 점심값이라도 하시라고 3만 원 보내드린 거니까 그거라도 고맙게 받으세요. 뭐라고? 예, 너 지금 미쳤니? 나 그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다 날리게 생겼어. 내가 무슨 무리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해줄 능력이 있어 보여서 부탁한 건데 지었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 계약금 날아가는 문제는 저랑 상관없죠. 애초에 그 집 계약하실 때 저랑 상의하셨어요? 제가 잔금 대신 치러드린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 마음대로 집 계약하고 저한테 돈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문제예요. 동서를 그렇게 고생시켜서 이혼당해놓고 새로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 능력으로 결혼해야죠. 세상에 형수 돈으로 신혼집 마련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진짜 아무리 제 시동생이지만 한심해 죽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기분이 나빴는지 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한테 한심하다고 얘기해? 한심한 거 맞잖아요. 지금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도 백수로 지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취업 안 된다는 것도 핑계예요. 밖에만 나가봐도 아침 5시, 6시 일하고 싶어서 이역 사무소에 줄 서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 돈이 벌고 싶으면 부지런하게 그런 데라도 나가서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서방님은 힘든 일은 또 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하지 안 한심해요? 그런데 어머님, 그거 아세요? 서방님을 그렇게 한심하게 키운 건 바로 어머님이에요.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혼내지도 않고 맨날 용돈 줘가면서 벌을 잘못 들인 게 바로 어머님이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젠 하다하다 이 시애미호까지 하는 거야? 그러는 너야말로 우리 아들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있잖아.
우리 아들이 너희 어머니 3년이나 모셨는데 네 시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우리 그이가 저희 엄마 3년간 모신 거 맞지만 왜 그 이후로 제가 서방님한테 3억 원을 해줘야 하는데요? 고답을 하더라도 서방님이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 해야죠. 안 그래요? 아무튼 전 그 돈 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이런 걸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참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안 받는다. 기분 나쁘니까 그냥 끊어라.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모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던 저희 남편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억 원을 안 보내주는 바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모가 그 다음 날부턴 태도를 싹 돌변해 저한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나 좀 한 번만 도와다오. 내가 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돈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만 나 그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서 그런다. 3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내가 그걸 이제 와서 어디서 구하니? 그러니까 네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돈 좀 해다오. 어머님,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러게 아들한테 신혼집을 해주고 싶으셨으면 있는 돈 한 배에서 해주셨어야죠. 아무튼 저 못해드리니까 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시모가 또 저한테 전화해선 구구절절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미야, 그 돈을 그냥 못 주겠으면 그냥 빌려주는 걸로 하면 되지 않니? 내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테니까 제발 빌려주기라도 해다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네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니? 시모가 하도 그러니까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가 대신 화를 내주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한테 뭐 돈 맡겨놓으셨어요? 그러게 왜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마음대로 돈 줄 거라고 판단해서 그 집을 계약하시냐고요. 내가 진짜 이래서 어머니 집에 가기 싫어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빈둥거리는 좋은 놈도 꼴보기 싫어서 그 집에 발들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다신 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시모는 잔금을 해결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이 날아가 버리니까 시동생과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자네 집에서 파혼을 통보하고 말았어요. 애초에 직업도 없이 백수인데다 신혼집도 못 해오는 이혼남과 누가 결혼을 하겠나요? 결국 시동생은 시댁에서 여전히 빈둥거리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시동생이 쓰는 용돈과 술값을 감당하느라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자식 하나 잘못 키우는 바람에 그 연세에 고생하게 되신 거죠. 그 후 땅을 팔게 된 저희 엄만 그 돈으로 저희 남편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고급 승용차였어요. 이서방, 그동안 날 모시고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을 텐데 항상 나한테 아들처럼 잘해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차를 사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 자네 원래 타고 다니던 차가 엄청 오래됐지 않은가? 오래된 차 타고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차 타고 다니게. 아유, 저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전 어머님이 집에서 끓여주시는 돼지김치찌개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도 내가 어른으로서 그냥 받기만 할 수는 없지. 일단 지금은 내가 차만 사주지만 나중에 또 자네한테 필요한 거 뭐든지 해주겠네. 자넨 내 사위이자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저희 남편은 그 차를 받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그 차를 끌고 혼자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시동생이 그걸 보고 부러웠나 봐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이러는 겁니다. 형수, 저도 형처럼 좋은 차 타고 싶은데 저도 차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돼요?
형만큼 좋은 차까지는 안 바라고 그거보다 살짝 낮은 등급으로 사주셔도 되는데. 저기요, 서방님. 새 차를 갖고 싶으면 서방님이 돈 벌어서 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예요? 서방님 때문에 어머님은 건물 청소일까지 하시는데 아들로서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요? 물론 어머님이 서방님을 잘못 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서방님도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스스로 정신 차릴 줄도 알아야죠. 진짜? 왜 또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안 사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쌀쌀하게 구네. 알았으니까 끊어요. 저도 형수님이랑 더 얘기하기 싫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시동생은 평생 정신 못 차릴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전에 시모가 저한테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로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 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를 돈으로만 보낸 시모한테 굳이 살갑게 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시모가 아쉬웠는지 저한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한테 전화를 해선 예전과는 달리 한참 누그러진 말투로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이제 나랑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요즘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 우리 둘째 아들 맨날 집에서 빈둥대면서 용돈이나 달라고 하지. 이 시애비 내가 고생하든 말든 관심도 없지. 내가 자식 잘못 키우는 바람에 아주 서럽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런 상황까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전에 나한테 살갑게 잘했던 네가 너무 생각나더라고. 나도 앞으로는 우리 작은 아들 사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너도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전 아직까지도 시모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걸로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지켜볼 생각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은 신경 안 쓰고 친정엄마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시동생이랑 이혼한 전 동서와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얼마 전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장에도 갔다 왔답니다. 어머, 동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렇게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있으니까 완전 공주님이 따로 없다. 그나저나 아까 보니까 동서 신랑 될 사람도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 역시 동서처럼 착한 사람은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 형님, 감사해요. 저 형님이 여기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 이번엔 꼭 좋은 가정 꾸려서 형님처럼 잘 살 거예요. 제가 항상 동경했던 게 형님네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그래, 동서 상임도 잘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신랑이 힘들게 하면 이번엔 너무 참지만 말고 동서도 할 말을 하고 살아. 알았지?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형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 형님 선물도 꼭 사올게요. 전 동서가 그렇게 말하며 해맑게 웃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엔 시동생 때문에 맨날 고생만 했었는데 이번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엄마를 모시고 화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 오빠들이 먼저 떠난 걸 미안해하지 않게끔 엄마한테 더 잘할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 저희 아빠 오빠들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여러분, 저는 참 가족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인자하신 아빠와 항상 가족을 생각하던 오빠들, 그리고 저희 엄마를 지긋정성으로 챙겨주는 남편까지. 이런 좋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빠랑 오빠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 착한 사람들이라 하늘나라에서 일찍 데려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남은 생 동안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게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매를 아끼다가 자식 농사 망친다 라는 말이 있어. 저희 시모도 시동생한테 혼낼 땐 혼내고 엄하게 키우셨으면 이 늦은 나이에 고생하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를 잘못 키우는 바람에 며느리한테도 외면당하고 아직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계시네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께서도 자식이 예쁘다고 너무 오냐오냐 하지만 마시고 혼낼 땐 따끔하게 혼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동생을 보면서 저희 애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전 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